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 보면 해가 많이 짧아진 걸 알 수 있죠. 낮은 점점 짧아지고 밤은 점점 길어지는 전형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겨울 유난히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겨울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북한 문제 때문인데요. 북한이 이번 겨울 우리를 정신없게 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나기를 위한 준비도 해야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을 잘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이분들 만나면 한 주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분이죠.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도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건 논설시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주가 시작되는구나 아니고 한 주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밝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건입니다. 예, 맞아요. 밝게 시작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는 새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노약자는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예, 맞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우리 이종근 실장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나는데 학번은 같고. 맞아야 되는데 저도. 그러니까 저만 노약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참.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지난주 어떤 말이 제일 기억에 나오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네, 원래 이 말 한마디를 꼽는 이유가 굉장히 촌철살인 이런 걸 꼽는데 보통은. 근데 오늘은 좀 그러니까 좀 칭찬하고 싶은 그런 그 말 한마디를 꼽았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근에 사실 굉장히 큰일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뭐냐면 중국에 가서 한중 통화 스와프 이제 만료가 됐는데 3년 연기를 시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당했을 때 어쨌든 560억 달러 상당의 이 돈을 꿀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하는 그 통화 스와프를 연장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에 갔더니 피치 같은 그런 신용 등급 회사가 한중 통화 스와프 어떻게 연장했느냐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더불어 이제 환율 조작국 문제 해당되는 문제도 미국에 가서 이번에 조작국으로서는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들어서 사실 최근에 들은 어떤 소식 중에는 좀 가슴을 쓸어내리는 만약 통화 수업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말. 김동연 부총리와 미국과 중국의 급한 불은 껐다라는 말을 그래서 꼽았습니다. 예, 서영호 소장님.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보이콧 의사를 밝히면서 격렬하게 항의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국감장을 떠나도 좋다면서 이석을 권하자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의자를 꽉 붙들고 앉아 있으면서 한 말입니다. 지난 9월 11일 날 식약처장 해임과 중소벤처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엉뚱하게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을 부결하며 환호하던 야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또다시 야당 의원들은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법 위헌을 주장하며 1시간 가까이 국감장에서 온갖 모욕적 언사를 퍼붓고 끝내 국정감사를 보이콧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힘내세요 김희수를 검색어 1위로 만들면 항의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대신해서 김희수 대행에게 사과를 했겠습니까? 우리 정치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자, 김희수 헌재소장 대행 관련 부분 말씀하셨는데, 야당은 지금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부결된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위헌 위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국회가 상권 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대통령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야당은 또 여기에다 대통령이 상권분립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우 실장님. 예. 방금 전에 서 소장님 말씀을 사실 하나하나 지적하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는 자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얘기를. 월요일 아침인데 이거 참. 하나는 뭐냐 하면 자, 힘내세요, 김희수. 이것을 국민들의 뜻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신혜원이라는 그런 검색어가 1위를 하루 종일 한 것도 역시 국민들의 뜻이란 말입니까? 양쪽 다 사실은 지지자들과 양쪽 다 사실 그런 어떤 그 검색어를 올리는 작업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고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래요. 그 야당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부결을 시킨 것도 사실은 적법한 겁니다. 왜냐 하면, 행정, 입법, 사법 중에 사법부만 선출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야당이 부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입니까? 위법입니까? 적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재론하지 말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SNS에다 이렇게 글을 올리실 게 아니고 대통령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그래 어찌됐든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국회가 이렇게 부결을 시켰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헌법수장을 새로 임명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청와대에서 하셔야 이 문제가 풀리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또 SNS에 글을 올리시면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참여정부 때 댓글 막 올렸을 때 그 청와대에서 얼마나 또 말렸습니까, 참모들이. 저는 문재인 비서실장도 말렸을 것 같은데 왜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또 보이시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사연 선생님. 아니,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헌재 대행은 헌재 대행 아닙니까? 대통령이 싫다고 김희수 권한대행에서 화풀이하는 정치 풍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3조 1항에 헌재소장 거리 시 헌재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 2017년 3월 14일 날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김희수 헌재소장을 임명을 했고 또 임명 동의안 부결된 이후에 2017년 9월 18일 날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희수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해도 좋다고 동의해서 그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법리적으로 봐도 김희수 소장 권한대행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 어디 위법 위헌이 있어서 국정감사를 파행하고 보이콧할 명분이 있으며 또 하나 정치적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김희수 헌재소장이 자기 직무라든가 능력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빌미 삼아서 당시에 그 식약처장 해임하고 중소벤처부 장관 임명 철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김희수 헌재소장을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도의적으로 보나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부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반발하고 특히 국민의당 호남 출신 호남 올 때 막 얘기하다가 호남 출신 김희수 재판관에 대해서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도 부결시키고 권한대행까지 막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표나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해도 너무한 차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다시 소장님 말씀에 두 가지를 다시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는 이겁니다. 자, 지금 국회가 헌법재판소를 지금 무시한 거예요. 말씀 들어보면. 그렇다면 상권 분립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해야 되는 건 헌법재판소예요. 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권한대행으로 전원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적법하게 우리가 했는데 왜 그것을 국회에서 무시하느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주체는 헌법재판소예요. 상권 분립이 됐기 때문에. 왜 대통령이 나서서 임명이 아니고 스스로 헌법재판소에서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 바로 상권 분립이 안 됐다는 뜻이고 두 번째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뭐냐면 우리가 권한대행을 했던 상황은 당시에 어쨌든
헌법재판소장이 임명이 안 됐으므로 그때까지 대행체제를 하기 위해서 그 합의를 본 것인데 이미 부결이 됐으므로 다른 권한대행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내부 의견들이 있다. 현재는 이게 헌법재판소의 어떤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주에 헌법재판관 전원회의를 다시 한다니까요. 그때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그 헌재 소장 권한대행들이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가 시비를 걸다 보니 그 불똥이 김희수 헌재 소장한테까지 튄 건 아닌가. 나의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대통령이 나에게 얘기해야지 왜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게 화풀이를 하느냐라고 해서 전 대통령으로서 미안하고 유감의 뜻을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도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임에 따라서 법의 절차를 따라서 소장을 동의하지 못했지만 대행에 대해서는 국회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 보고 헌재 소장을 빨리 임명하라고 해야지 국감장에서 국감을 보이콧할 하등의 명분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정략적인 그 문제로 이 문제를 끌고 가지 않나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의 보수대 통합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 표현이 누가 했냐면 저희랑 인터뷰할 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몇 명 움직이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1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황영철 의원한테 제가 물어봤구나. 아니 정우택 원내대표인가요? 우리 강정윤 작가 정우택 원내대표라고 그랬는데 10명 정도 움직일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명은 확실하게 움직이실 것 같고 네. 그중에 6명, 5명에서 6명 정도는 확실하게 안 움직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분 정도가 지금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조금 망설이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이 15명을 무조건 데려가려고 하는 물밑 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15명만 데리고 가면 107석이거든요. 15명 다음에 122석이에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이거든요. 한 석만 앞서면 제1당이 되고 국회 부의장직부터 상임위원장직을 전부 다 국회의장직. 국회의장 부의장이 아니고 국회의장부터 이 하반기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에는 반대하는 의원 5분은 확실하고 완전히 확실하고 나머지 4분 5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9명 딱 가고 나머지 1명 딱 남았을 때 그분의 몸값은 그냥 천정부지겠네요.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단순 수행 논리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1당을 노리고 이렇게 바른정당과 보수통합의 명분을 들고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통합의 명분이 낮은 통합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정당이 지난 촛불전국 때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내 친박 세력의 국정농단 비호 행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보수 기치를 들고 탈당해서 창당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이 다시 돌아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당은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국정 실패 한 축이자 공동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겠고 구속에까지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동반 책임은커녕 진솔한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바른정당이 원인 무효화해서 탄핵 이전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바른정당의 탈당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국민의당과 특별교섭단체를 하든 아니면 그냥 연대를 하든 간에 국민의당과 통합할 일부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당과 통합이 논의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다시 인위적 정계 개편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전 국민들의 민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인위적 정계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람직하진 않는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는 3가지 모임이 있더라고요. 보수 통합 추진이 그래서 양쪽 그러니까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중진 의원들이 만나는 모임에 한 6-7명 정도가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열린미래 포럼이라 그래서 김우성 의원과 정직석 의원이 주도하는 포럼이 있고 마지막으로 국민통합 포럼이라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하는 포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통합 포럼 측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정계 개편이 급격하게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바른정당 내에서의 의원들 중에 지금 통합파들이 빠져나가는 건 지금 뭐 명확한 것 같고요. 몇 명이냐가 중요하고 지금 그래서 만약에 거의 유의미한 숫자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의원들 중에 일부가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이 크다. 왜?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똑같이 한 석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돼요. 그건 무조건. 그건 명분 없습니다. 그때는 일당 싸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세게 국민의당 의원들을 흔들 겁니다. 그러면 호남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대표가 그 비토를 놓는 게 그 상황인데 거기서 국민의당 남은 의원들과 바른정당 남은 의원들이 합쳐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한 거죠. 그러니까 제3당이 돼. 1, 2, 3당이 될 가능성이 지금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뭐 양당의 실익과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은 다당제가 준 지난 총선의 교훈, 국민들이 다양한 요구를 양당 체제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국민의당이라고 제3당을 만들어줬는데 그 양당 체제, 그 다당제를 다시금 스스로 인위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양당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근데 이렇다 한다면 내각제를 주장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의원들이 주장하는 의원 내각제에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보수 통합 논의는 국민의당과 민주당과의 통합을 촉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3당 체제로 전환되겠지만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양당 체제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당제 요구와 거리가 먼 좀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딱 한마디만 하자면 전 이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이게 다당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서영 소장님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부분 다 양당제지 다당제 존재하는 대통령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통령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없는 정당은 대통령제 하에서 자연적으로 소멸되거나 흡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우린 지금 대통령제라면서 다당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사실 자체는 이게 조금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이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제3정당, 제4정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런 정계 개편보다는 경계 개편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지 이렇게 다시 양당 체제로 진보 보수 여야의 대결로 간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결국적으로는 군소정당에게는 더 손실인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도 잠깐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하고 아들 노건호 씨 이게 5명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그러면서 원조 적폐부터 청산해야 된다. 또 이 얘기는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구 실장님. 사실 이제 적폐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다음엔 신적폐, 원조적폐 뭐 계속 이 용어가 진화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적폐가 지금 이 권양숙 여사에 대한 어떤 지금 이 고발 자체도 사실상 그 당시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당사자가 이 자살, 그러니까 비극적인 어떤 결말을 맺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의 권양숙 여사나 노건호 씨는 일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있어야만 전직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있어야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다시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도 역시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그 비서실장 시절에 한겨레 신문에 그 인터뷰를 했을 때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인정을 했거든요. 상당히 자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적폐라고 해서 싸우는 공방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하 소장님. 적폐 청산 물타기, 적폐 세력의 후안무치, 민주당의 자유한국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 나온 반응인데요. 저는 뭐 이런 민주당의 반응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아니 저 자유한국당은 노무현하고 북한 없으면 도무지 정치를 할 수 없나. 기승전 노무현, 기승전 북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번 사건의 계기가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정치와 선거 개입으로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정치 선거 개입의 문제는 예. 어느 정권이든 근절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 근절하는 데 나서야 되고 그 근절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다라면 전직 대통령 아니라 전직 대통령 해랩이라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든가 구속을 뜻하는 건 아닌데 그것을 너무 등치시키는 과정 때문에 서로 간에 진영 간의 대결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원래의 문제의식인 국가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 근절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초심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적으로 대통령 할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시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보통 지금 이맘때면 조금 자동차들 많이 밀릴 시간이죠. 8시 37분 3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하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많습니다. 치열한 월요일 곳곳으로 많이 바쁜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사고까지 나서 더 어렵습니다. 한남대교 조금 못 가서 3, 4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면서 뒤로 더 심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양재대로는 양재나들목에서 양재화해단지까지, 서남나들목에서 염곡사거리 구간으로 정체가 심하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쪽으로는 서하남나들목 부근 고장차 때문에 판교 분기점부터 서하남 나들목까지 많이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신월 나들목과 부천 나들목 사이 1차로에 또 조금 전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안전하게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 계속 서울시 구간 외에도 수원 부근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려가고요.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죽전에서 수원, 동탄에서 오산까지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NC하고 롯데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마지막 5차전까지 갔는데 결국 NC가 이겼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제 이 준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NC가 9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롯데를 3승 2패로 따돌렸고요. 내일부터 오전 3선승제로 NC하고 두산이 이 한국 시리즈 티켓을 놓고 플레이오프를 벌이게 됩니다. 보통 야구에서 이 한 이닝에서 이 4득점 이상을 뽑아내면 빅 이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어제 이제 NC가 5회에만 7점을 뽑아내면서 말 그대로 빅 이닝을 만들어냈습니다. 5회에 이 스크럭스하고 이호준 선수의 적시타, 밀어내기 볼넷에 이 박민호, 나성범 선수의 연속 적시타가 터지면서 승부를 갈랐고요. 이 마운드에서도 이 선발 해커 선수가 6과 3분의 1이닝을 무실점으로 역투한 데다가 필승 개투조인 이민호, 원종현, 임창민 선수가 이어던지면서 롯데 타선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해커도 이 에이스답게 NC의 3승 중에 2승을 책임지면서 이 플레이오프 MVP로 선정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관심사는 두산하고 NC의 플레이오프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 투타와 경험 다 모두 두산이 앞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조심스럽지만 이 두산 타선이 1차전부터 일찌감치 터지면은 3승이나 또 3승 1패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두산이 유난히 NC에 강하고요. 반대로 또 NC가 유난히 두산에 약합니다. 올 시즌에 이 상대 전적에서도 두산이 11승 5패로 앞서고 있고요. 팬들이 기억하는 이 가장 강렬한 기억이 바로 이제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과 NC가 만났는데 두산이 NC를 4연패로 몰아넣고 우승을 차지했죠. 2015년에도 이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이 NC하고 만났는데 두산이 1승 2패로 뒤지다가 2연승을 거둬서 이 3승 2패로 뒤집고 한국 시리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요새 야구장이 안표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포스트 시즌이 되면은 그죠. 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죠. 예. 이거 참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사면 안 되는데 요새 안표 신고하면 표도 거저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자, 어제 축구협회 김호곤 기술위원장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귀국을 했는데 공항에서 축구 팬들이 이 근조 해가지고 한국 축구 사망 뭐 이런 플래카드 들고서 시위하더라고요. 어제 뉴스에서 봤거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김호곤 기술위원장하고 신태용 감독이 외국인 코치 면접과 이제 베이스 캠프 답사를 마치고 어제 귀국했거든요. 네. 이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의 이란 단체의 회원 5명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이들은 이 축구협회 집행부 총사퇴, 히딩크 감독 영입, 축구협회 비리 조사 등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네. 자, 이들의 기습 시위로 인해서 이 김호곤 위원장하고 신태용 감독이 원래 공항에서 예정돼 있던 인터뷰를 미루고 이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축구 대표팀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지금 위기로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 신태용 감독의 보관은 뭐였을까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신태용 감독이 한 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우선 이 대표팀 경기에 실망했다는 거 인정한다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은 유럽 원정은 정상적인 멤버가 아니었다. 11월부터는 월드컵에 나갈 만한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조직력을 만들어 가겠다 이거거든요. 신태용 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 대표팀을 전원 해외파로만 구성한 거고요. 두 번째는 모로코전에서 러시아전에서 선발로 나왔던 선수 가운데 8명이나 바꿔서 내보낸 겁니다. 대표팀 처음 맡고서 러시아하고 모로코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해볼만 하겠지 하고 나갔다가 큰 코를 다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로코전 이게 우리 대표팀의 정상적인 실력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거나 선수를 테스트하더라도 팀의 근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조직력을 다져가는 방향에서 한두 포지션씩 선수들을 테스트하고 실험을 해야지 되는데 어제 신태용 감독이 한 말, 이 팀의 중심을 먼저 잡고 부족함을 메꾸겠다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얘기니까 다음 달에 평가전이 또 있거든요. 다음 달 평가전은 다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그런 경기를 했으니까 그게 문제죠, 사실은. 자, 여자 골프 K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고진영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어제 경기장에 그 관중이 그렇게 많이 모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LPGA 투어 대회이거든요. 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고진영 선수가 4타를 줄여서 합계 19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고진영 선수가 프로 데뷔 이후 10번째 우승인데 LPGA 투어 대회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는데 이제 주최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어제만 3만여 명의 갤러리가 찾아왔습니다. 이 대회가 나흘 동안 열렸거든요. 나흘 동안 총 6만여 명의 갤러리가 입장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격월로 받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부터 알아볼까요? 신 교수님은 상여금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저희도 보너스가 있기는 있죠. 있는데 그게 매달 받느냐? 매달 안 나오죠. 짝수달이나 홀수달이냐? 그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매달 주는 회사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처럼. 보통 요번에 소송을 내는 곳이 이제 티센크루프라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데 해외 업체죠. 이런 업체가 다 전형적입니다. 어쨌든 짝수달에 200%씩 주고
그리고 추석과 설날이 있는 달에 100% 상여금을 줬어요. 이게 예전 같으면 1심, 2심에서는 어떻게 봤냐. 이거 계속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줬으니까 통상임금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무슨 얘기냐. 짝수달에만 주고 홀수달에 주는 거는 그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노동자에게만 준 거니까 이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네. 하급심에 가서 다시 재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통상임금에 관련 판결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정말 논문을 수십 편을 써도 쓸 수 있는 수준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별거 아닌데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조관에서 앞으로 이게 약간의 파장이 만약에 이게 최종 판례로 인정이 되면 2심에서 다시 파기환송 최종 결정을 하면 판례가 되면 약간의 파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일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 그러니까 보너스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퇴직금하고 이게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고요. 교원연금인데 그 연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잘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초과 근무하는 거 있잖아요. 연장근로, 휴일근로, 뭐 야간근로 이거에 기초가 되는 게 통상임금이거든요. 만약에 이번 이제 격월로 받으면 짝수달만 받고 홀수만 이게 통상임금에 산입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나의 초과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이 줄고 퇴직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회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매달 주던 보너스 주던 회사가 있으면 이래? 격월로 주면서 짝수로 바꾸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노사 협상의 어떤 중요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어제가 사실 정치 뉴스가 너무 많아서 경제 뉴스가 많이 다뤄지지가 않았는데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요. 네. 요새 정치 아이템이 시청률은 잘 안 나와요. 왜 그렇죠? 관심들이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근데 물론 전 시청률을 말씀드리고 청취율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청취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럼 신일의 출발새 아침에 청취율이 뭐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아침의 지배자. 소문이 그냥.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자, 또 운명의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바로 이번 주 내에 이제 운명이 결정이 되죠. 20일 오전 8시에 최종 결론을 내서.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내요? 그때 이제 우리 3부를 하던. 3부 할 때. 그러니까 중요하게 다뤄야 되죠. 20일이면 보자.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이에요. 우리 또 제가 방송 잡는 날이네.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잘 할 거예요. 네,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다들 수긍을 할까요? 이게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원전 반대다, 건설 지속이다 하더라도 지금 박빙이라는 거잖아요. 공론화 시민 참여 의원들이 오차범위 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1, 2, 3, 4차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물었냐? 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넷 중 하나를 택하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찬반. 그리고 모르겠다. 판단 유보인데 이 두 개가 뒤로 밀면서 더 사람들이 힘들게 한 거예요. 4차 마지막 조사에서는 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 한다. 두 개로만 물은 겁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그 결론을 20일 오전 8시에 정부에 제출한다는 건데 정부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이죠? 지금 청와대는 그래도 원전 전체 신고리 5, 6호기는 따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원전의 어떤 반대 내지 문제 제기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5, 6호기가 3, 40% 공정률이 그 정도 되죠? 맞습니다. 해외로는 수출하고 있는 원전이라고 하죠. LG그룹의 지주회사죠. 주식회사 LG가 국내 기업 중에서 세계 최고의 직장으로 꼽혔는데 왜 그런 거예요? 월급 많이 주고 많이 쉬게 해주나요? 월급을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에요? 흔히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건 살 때 가성비. 가격 대비 성리. 그러니까 월급 대비 본인이 일하는 것 만족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진 것 같아요. 어떻게 따졌느냐 하면 포브스가 이제 전 세계 기업들 중에 매출, 이익, 자산, 시총을 종합적으로 해서 2,000개를 추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 자료 36,000건을 분석했어요. 뭘 물었냐? 현 직장을 만족하느냐? 앞으로 다니고 싶은 직장은 어디냐? 가족이나 친구에게 다니라고 하고 추천하고 싶은 직장은 어디냐?
뭐 유감스럽게 YTN이 여기 2,000개 안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물었더니 미국이 그러다 내일부터 못 나와요. YTN이 1일 겁니다. 언론사. 미국 인터넷 업체 구글의 모기업이 1위였고 한국 기업 중에서는 이제 주 LG 그룹의 지주회사죠. 이게 전 세계에서 10위고 우리나라 그 기업 중에서 1위였어요. 근데 여기 직원 수가 몇 명이냐면 119명밖에 안 돼요. 지주회사니까 뭐 생산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단순히 어떤 모든 그룹의 그 어떤 지원 파트 부분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좀 다니기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기업들 순위는 어때요? 국내 기업 중에 뭐 다들 뭐 급여 많다라고 하면 항상 뭐 연봉 킹하면 삼성전자가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는 65위였습니다.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높았는데. 회사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제자들이 취직을 하는 걸 보니까 신입사원 기준은 다르죠. 네. SK 쪽도 만만치 않은데. SK, 현대차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약간 좀 영악해서 신입사원 연봉률이 높아야 좋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연봉만 높게 책정해 놓고 그다음부터 안 오릅니다. 교수들 월급이 워낙 적지만 학교들마다 다르지만 SKT 신입사원 월급이 조교수 월급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SKT로 많이 보내셨어요. 많이 보내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똑똑하면 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 임원들 월급이 좀 많이 높죠. 근데 65위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높았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은 전체 500대 기업 중에 18개 기업이 들어가서 뭐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참, 물론 뭐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만족도라는 거예요. 만족도라는 건 돈이 전부가 아니죠. 맞습니다. 자,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말이에요. 이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의 그 다양성과 소신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네요. 이게 왜 이러냐? 그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14회 연속 이제 금통위가 열렸는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잖아요. 이 중에 14회 모두 만장일치였다는 겁니다. 아니, 보통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가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분들은 그러니까 소신을 꺾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 경기 상황이 정말 이론의 여지 없이 명확하고 정확했다라는 건지 13회 금리 동결하고 1회 금리 한번 내렸었는데 다 만장일치였다는 겁니다. 장 기록을 경신한 거죠. 현 금융통화위원 중에 소수 의견을 낸 마지막 사람이 이미 그만뒀던 하성근 전 위원이고 현재 금통위원 중엔 한 번도 소수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회이사들을 거수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글쎄요. 왜 반대 의견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금통위는 사회이사하고는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남대문 거수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한가요? 금통위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7명인데 2명은 하는 총재하고 부총재는 당연히고 나머지는 뭐 기재부, 금융위, 하는 총재, 상위, 은행연합회 추천을 해요. 근데 왜 이러냐? 이런 거 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통위원의 대우가 너무 좋거든요. 연봉이 2억 6,670만 원이고요. 비서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차관급 의존을 받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그렇게 많이 질 것도 없어요. 이 좋은 자리 막 소신 의견 발언했다가 이런 거는 정치학한 분들이 주로 가는 맞습니다. 거죠?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가고요. 그러길래 내가 이 정치학을 제가 왜 전공을 해가지고 정치학 하시니까 이제 라디오 TV 진행도 하시고 유명 인사 대열에 있으시고 잘 말씀을 금통위원 제 참 추천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야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항상 그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소신 의견, 소수 의견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게 되게 곱씹을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의 2년 넘게 그런 게 사라졌다라는 거는 약간 좀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 맞습니다.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합니다. 요새 참 여러 가지로 북한 때문에 어수선하고 뒤숭숭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생각하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찬 한 주 여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